반갑습니다. 저는 경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IRP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좌에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런 종목도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많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재계약 날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사를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하튼 집을 장만하는 것 다음으로 저는 중요한 부분이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장하냐고요? 대표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큰 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만들고 소액이라도 매년 돈을 저금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연금저축은 13% 이자를 주는 예금이거든요. 현재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예금 금리가 아직 2%대에 머물고 있죠. 그런데 이 저축은 무려 13%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연봉이 적은 사람이라면 이자는 더 커지는데요. 16.5% 이자를 주게 되죠. 그럼 이 이자를 어떻게 주냐면 연말정산할 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내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서 13% 정도를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혜택을 무한정 주면 참 좋겠지만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IRP를 추가로 가입한다면 1년에 7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IRP 계좌를 만들었고 거기에 7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약 9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연말정산할 때마다 나는 왜 돈을 작게 받나? 혹은 왜 나는 돈을 더 내야 하는 거지? 이런 고민이 생겼던 분들은 1년에 100만 원 정도라도 연금저축에 돈을 입금하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금저축이 있었고 또 IRP가 있었죠. 이 둘은 비슷한 상품입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차이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두 상품의 공통점은 예금이나 펀드, ETF, 리츠 같은 상품을 직접 매수를 하고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일반 주식은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차이점인데요. 연금저축은 모든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고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상품 운용에 제한이 없는데요. IRP는 나의 자산 중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이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내가 입금한 돈을 기반으로 대출은 가능하지만 IRP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400만 원 안으로 입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보다 돈을 더 넣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고 IRP까지 같이 가입해서 자금을 분산해서 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이 너무 공격적이라서 제어가 좀 필요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냥 IRP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IRP는 30%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들 상품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연금보험은 보험상품이므로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용할 상품을 직접 고르기가 힘들다는 점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금은 5년에서 최대 20년 후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IRP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안정적인 투자를 무엇보다 선호하시는 분이시라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점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었죠.
두 번째 장점은 이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는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15.4%로 적지 않은 세율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일단 연금저축이나 IRP는 만 55세 이하일 때는 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상품을 해지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때는 세금으로 16.5%를 공제합니다. 나는 연말정산으로 13%를 돌려받았는데 해지하는 순간에 13%를 받고 3%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는 여기 들어있는 돈은 쓰지 못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말정산 혜택 때문에 무턱대고 많은 돈을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저축할 돈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은 10년 이상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데요. 55세부터 받는다면 내가 받는 연금에 세금을 5.5% 공제합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소득세율은 내려가지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 55세부터 그냥 연금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으로 1년에 12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을 받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설정하면서 연금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낮출 필요도 있는데요. 제가 연금 전문가가 아니고 또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종목을 말할 건가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얼른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앞에서 제가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ETF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리츠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수많은 상품 중에서 제가 선택하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당주를 많이 보유하고 그 배당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준까지 모아가는 게 저의 투자 목표인데요.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결국은 긴 시간 투자를 하면서 안전하게 배당을 받고 그 배당을 활용해서 복리로 주식수를 늘려가는 게 저에게는 맞는 투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약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선행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차 전지나 메타버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는 ETF 상품을 긴 시각으로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은 제가 현재 IRP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리츠에서는 맥쿼리 인프라, 그리고 ETF에서는 아리랑 고배당주입니다. 유명한 종목이라서 맥이 빠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 두 종목을 왜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맥쿼리 인프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배당주 소개를 드릴 때 자주 소개드리는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리츠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IRP에 담고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맥쿼리 인프라가 리츠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리츠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리츠 종목 중에서 맥쿼리 인프라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리츠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대가로 수익을 확보하는 일종의 펀드입니다. 현재 국내 14개 인프라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공항을 가려면 인천대교를 건너야 되죠. 그럼 통행료를 냅니다. 그 통행료가 맥쿼리 인프라의 수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상증자를 하고 도시가스 업체 2개를 인수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 영역을 도시가스까지 확장한 상황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배당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19년에는 배당금이 700원, 20년도는 720원, 그리고 작년에는 750원이었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월 12일 기준 주가가 13,850원이었는데요. 21년도 배당금을 올해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이 5.4%입니다. 배당금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가 흐름 때문인데요. 화면은 월봉 차트인데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자체가 자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에 따라 배당금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렇게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더 커지지 않고 5%대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만족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6월과 12월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금년 상반기 배당 기준일은 6월 28일인데요. 그날 보유를 하고 계시면 상반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처음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배당 낙일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화면 보시면 작년 12월 배당 낙일에 주가가 배당금 정도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매수를 하신다면 상반기 배당금은 포기를 하고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저렴하게 잡아 나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상반기 배당락일은 6월 29일이었는데요. 물론 그때 배당락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더 비쌀 수도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리츠를 화면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리츠 코크랩, JR 글로벌 리츠, 코람코 에너지 리츠입니다. 세 종목 다 수익률이 좋죠. 이 종목들은 리츠 중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소개드렸던 영상을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작년 하반기 배당금이 자산 매각을 하면서 특별 배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7.4% 나오고 있지만 특별 배당을 제외한다면 수익률은 5%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는 ETF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종목은 아리랑 고배당주인데요. 하나자산운용이 만든 ETF인데 가장 히트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ETF를 투자하려면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금융주 중심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가 보유 1, 2, 3 순위이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나 HD현대 같은 고배당을 하는 일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유명한 고배당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2012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규모는 약 2천억 원입니다. 고배당주로 구성된 ETF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편이고요. 연 운영 보수는 0.23%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종목을 리밸런싱 하는데요. 6월과 12월에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매년 4월에 배당을 주는데요. ETF에서 받는 배당을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년 4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에게 분배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22년 분배금도 저번 달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분배금은 680원이었는데요. 5월 12일 주가 기준으로 분배금 수익률은 5.6%였고요. 이 종목도 분배금이 매년 늘어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ETF 투자는 분배락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락은 배당금 규모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지만 분배락은 분배금만큼 주가가 빠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 때 권리락과 같은 개념입니다. 화면 보시면 금년도 4월 27일이 분배 기준일이었는데요. 그날 주가는 13,315원이었죠. 그런데 분배락이 발생한 다음 날 주가는 12,530원입니다. 분명 전일 대비 105원 내렸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22년도의 분배금인 680원이 먼저 빠져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그날 추가로 105원이 하락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분배락도 서서히 회복되기는 합니다만 배당락과 다르게 분배금만큼 주가는 하향 조정된다는 것을 꼭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은 아리랑 고배당주 월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도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은행 종목들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 종목들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배당주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은행 종목들은 배당 성향을 30%까지 높여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배당금 규모가 조금씩 더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주가 흐름이 좋고 분배금으로 재투자를 하고 싶어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랑 고배당 ETF는 지난 4월 기준으로 22년도 분배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분배금이 지급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최근에는 종합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약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시겠다면 지금부터 자금을 조금씩 나누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절대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담으면서 목표하는 수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 ETF는 1년에 한 번만 분배를 하다 보니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죠. 화면 보시는 고배당 ETF들은 분기별로 분배를 하는데요. 타이거 고배당, 하나로 고배당은 4월, 7월, 10월에 분배금을 지급하고요. 메인은 4월입니다. 그리고 KB스타 고배당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이들 세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므로 1년에 한 번만 주더라도 저는 아리랑 고배당주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금 지급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맥쿼리 인프라는 기준일부터 2달 이내에 들어옵니다. 가까운 배당 기준일은 6월 말인데요. 그럼 6월 기준 배당금은 8월 중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ETF는 분배금을 빠르게 지급하는데요. 기준일로부터 2주 안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아리랑 고배당주의 4월 분배금을 저는 5월 초에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주식수를 늘려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중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자산을 크게 확대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러므로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연금 자산을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에게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